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지 250여 년이 흘러 제18대 황제 의종이 통치하고 있었다. 의종은 문벌 귀족과 환관들에게 둘러싸여 정사는 잊고 나날을 술과 향락에 취해 살았다. 그러나 무신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다. 의종과 문신들의 연회 뒷전에서 호위나 서는 비참한 처지였다. 멈춰라! 의종 24년 고현원에서 벌어진 참사를 시작으로 고려를 통치하던 문벌 귀족 세력은 몰락을 맞이했다. 이후 100년 동안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른바 무신정권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드라마 무인시대 중 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무신정변으로 시작된 무인시대는 1170년부터 무려 10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그 누구도 함부로 반기를 들 수 없었던 강압적인 철권 통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시대가 우리 역사 최대의 농민 항쟁기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물 것입니다. 무신정변 이전의 20년 동안 겨우 2건에 불과했던 농민 항쟁은 무신정변 직후부터 불붙기 시작해 100년 동안 무려 75건. 그러니까 거의 매년 발생한 셈입니다. HD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인시대 이면에 가려져 있던 고려 농민 항쟁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1177년 3월) 무인 정권이 들어서 있던 수도 개경에 비상사태를 알리는 속보가 전해진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충남 천안의 홍경사였다. 농민들이 사찰을 습격해 불을 지른 것이다. 당시 화재로 홍경사는 비석 하나만 남긴 채 사라졌고 농민군은 이 사건을 발판으로 천안 일대를 장악한다. 바로 이것이 무인시대의 대표적인 농민 항쟁인 망이망소위의 난이다. 200여 칸이나 되는 홍경사를 불태우고 스님들 10사람을 죽이고 주지 스님을 위협해서 편지를 써서 조정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은 처음에 백성들을 안무하는 듯 하더니 왜 또 우리를 핍박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서울까지 공략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망이망소위의 난은 명학수라는 마을에서 시작됐다. 명학수가 있던 대전시 탄방동 일대는 지금과는 달리 습지에 둘러싸인 가난한 농촌이었다. 이 명학소가 일어났던 지역은 신정동국여지 성남에 의하면은 유성현 동십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성현 동십리를 지도에서 찾아보면은 대략 이 탐방동, 둔산동 이 부근입니다. 대략 이 탐방동 이 숫뱅이 숫골 마을이기 때문에 아마 수철 생산하는 탄소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숯을 굽던 농민들의 처지는 초라했지만 그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명학수의 농민군은 순식간에 본읍인 공주를 함락시켰고 뒤늦게 파견된 진압군도 이들을 막지 못했다. 명학소민들이 반란에 가담할 수 있는 남자들, 그것도 어린아이, 늙은이 다 빼버린다면, 늙은 사람 빼버린다면 아마 500~600명, 크게 잡아도 1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주성을 지키고 있던 그 당시 지방군의 수는 약 1500명 내외였거든요. 공격보다는 방어가 훨씬 더 쉽다고 알고 있다면 이 농민군의 규모가 1000명 내외가 1500명의 그 정예병을 상대로 해서 이겼고, 그리고 중앙에서 3000명의 구원군 그 원조 그 다시 군대가 파견되는데 이 또한 물리치고 있습니다.
홍주를 장악한 농민군은 이듬해 좀 더 북쪽인 충남 예산의 가야산으로 이동한다. 지금은 흥선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의 묘가 자리 잡고 있지만 원래 이곳에는 가야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 망이 망소위의 농민군은 일대에서 가장 큰 사찰이었던 가야사를 공격해 항쟁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예산의 농민군과 합세해 그 세력을 확장한다. 이들은 스스로에게 병마사라는 관직을 붙여 자신들의 봉기가 난동이 아니라 명분 있는 정당한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지지를 얻는다. 농민군은 1년 반 동안 지금의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충청권에서 시작된 농민 항쟁은 전라도를 거쳐 경상도까지 급속도로 확산된다. 1193년 경북 청도에서는 김삼이의 난이, 밀양에서는 효심의 난이 일어난다. 이 중 김삼이의 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찰인 운문사를 거점으로 일어났다. 농민 항쟁의 근거지로 사찰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 사찰이 갖고 있던 막대한 부와 관련이 있다. 항쟁을 주도한 김삼이는 운문사와 불가분의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이란 절 밖에서 사는 제가승을 말하기 때문이다. 김삼이란의 그 주동인 이제 김삼의 경우는 사찰이라든가 운문사의 관련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삼이는 이제 운문사의 그 애곽에 있는 그 운문사의 땅을 소작하는 농민들의 뭐 우두머리라든가 뭐 대표격으로 이제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운문사 일대는 경상도 농민 항쟁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댐 건설로 호수가 되어 있는 이곳이 이 지역의 농민군들이 연합해 관군과 싸운 격전지였다. 이 일대가 이제 김삼이 효심원 안의 그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김삼이 효심 세력들이 이 운거를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면 이 산대를 거쳐서 건천 경주로 그 연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주 강군 세력과 이 운문적 김삼이 효심원 안이 이 지형을 거두고 서로 이제 접전을 벌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지역은 이쪽 그 좌측편으로 보면 영천과 연결되고 다시 이쪽으로는 경상과 연결되고 또 청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농민 항쟁 세력들이 이 운문산 일대에 모여들어가고 이 산 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강군과 대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운문산을 중심으로 한 농민군은 밀양, 언양까지 세력을 확대하고 10년간 항쟁을 계속한다. 이 지역에는 900년이나 지난 지금도 당시의 전투 상황이 생생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운문사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 오치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당시 효심군의 거점이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오치라는 지명은 까마귀 오자를 쓰고 고개 치를 씁니다. 그리고 까마귀와 또 일명 시산이라고 하는데 그 시체할 때 그 시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죽음의 산 또는 그 시체가 모여있던 산이다. 그래서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으니까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달라들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7,000명이 죽은 곳이 이것으로 효심의 농민군 7,000명이 몰살한 곳이 지금 이 오치 이 현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려 말
지금의 군 단위 인구가 1, 2천 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사자 수 7천 명은 엄청난 규모다. (1976년) 공주 명학소에서 폭발한 농민 항쟁은 들불처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철권 통치 무인 시대 100년. 그것은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격렬한 농민 항쟁의 시기였다. 이곳은 망이망소위에 난이 일어난 공주목의 명학소를 재현해 봤는데요. 얼핏 봐서는 평범한 농촌 풍경이지만 이 마을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수 시설이 있었습니다. 불을 때는 가마가 있고 가마 앞에는 이렇게 숯이 쌓여 있는데요. 갓 구워낸 숯이군요. 보시는 것처럼 명학소는 농사 외에도 수출 전문으로 생산하는 일종의 특수 촌락이었습니다. 이곳 명학소는 공주목에 속해 있었습니다. 공주목에는 명학소와 같은 특수 부락인 향, 소, 부곡이 1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향, 소, 부곡을 중심으로 농민 항쟁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특수 촌락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 항쟁,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데요. 1174년 지금의 평양인 서경에서 무인 정권에 대항해 일어난 조이총의 난을 시작으로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온 나라가 농민 항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농민 항쟁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북 안동시. 이곳 삼태사미오는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안동김씨, 안동관씨, 안동장씨의 시조를 모시고 있다. 이 중 안동관씨의 시조되는 권행은 신라 출신으로 원래 성이 김씨였으나 고려 건국과 함께 권씨성을 새로 받았다. 그리고 그가 살던 안동이 본관으로 정해졌다. 원래 안동 권씨는 신라 종성 김씨입니다. 후백제 견훤이 안동을 들어왔을 적에 태조 왕건을 도와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으로 안동권이라는 사성을 받고 오늘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려 호적인 이성계 호적. 본관이 자신의 핏줄을 나타내는 오늘날과 달리 고려시대에는 실제 거주지를 본관으로 했다. 호적에는 반드시 본관을 기록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밝히게 했다. 그리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본관 지역을 떠날 수 없게 했다. 결국 본관제는 신분을 결정짓는 굴레로 작용했다. 본관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건 처인 부곡이고 부곡 지역에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관이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군현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부곡에 거주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또 소지역을 본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특정한 물품 내지는 수공업 제품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서 본관이 어디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내지는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고 또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 본관을 갖고 있으면 그 본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영역 규제에 묶여 있는 것이 고려시대 본관제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는 본관제로 사는 지역을 고정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일반 군현과 구별되는 특수촌락을 따로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향, 소, 부곡이라 불리는 부곡제 지역이었다.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지난 1959년 대규모 청자 가마터가 발굴된 곳이다. 고려시대 이곳의 이름은 강진현의 8개 소 중 하나인 대구소였다. 지금은 여기가 다 경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 가마터에 여기 들판에 있는 그 가마터의 수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 경작이 되지 않은 산자락과 농경지의 그 만나는 부분 산자락 기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아마 여기 들판에도 가마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 청자박물관에는 당시 발굴된 가마터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대구소 지역에서만 이런 가마터가 100개 이상 나온 것을 볼 때 아마도 지역 주민 전체가 청자 생산에 매달렸을 것이다. 대구소에서 출토된 청자 파편들은 바로 고려시대 최상품 청자들이었다. 대부분 국보나 보물로 지정돼 있는 이 청자들은 이곳 대구면에서 생산된 것이다. 원형을 짐작하기 힘든 이 작은 조각을 보면 이 청자들이 당시 왕실에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자기에 새겨진 상이라는 글자는 상약국이라는 단어의 일부다. 상약국은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지어 올리던 관청으로 이 청자는 상약국에서 쓰던 약상자다. 이렇게 왕실이나 귀족, 관청에서 사용할 물건을 만들어 공납하는 것, 그것이 대구소를 비롯한 소 지역의 역할이었다. 동국여지 승남은 고려에 15개 종류의 소가 있었으며 광산물과 수공업품, 각종 해산물과 특산물을 생산해 공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가 유지에 필요한 특수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소와 같은 특수한 행정구역을 설정해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이러한 제도가 바로 부곡제도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고려시대 때 이 부곡제로 한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분업장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3대 철산지 중 하나인 충주에도 다인철소라는 부곡제 지역이 있었다. 가보시죠. 40여 군데의 야철 유적이 발견된 이류면 일대. 다인철소는 철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소였다. 요 두 개 보면 여기 보이네요. 여기 아주 많네요. 이런 것들이 철광석이고요. 뭐 슬러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돌을 쇠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쇠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를 재련하는 가운데서 나온 그런 찌꺼기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런 그 슬러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그 편들은 이건 용광로의 조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깨진 그 흔적들입니다. 예, 용광로가 깨진 자국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세트를 이루어서 나올 때 아, 여기는 이제 재련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철광석이에요, 이것도. 소의 주민들은 일반 농민들처럼 농사를 짓고 나라의 조세도 납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자기 지역에 할당된 특산물도 만들어 바쳐야 했다. 이들은 이중의 부담을 져야 했다. 그러나 거주 지역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본관제 때문에 부곡인들은 이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혹시 이 고려 시대에 있어서 이 부곡인들은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 고려 왕조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반왕조적인 집단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려 태조 왕건의 후상급 통합 전쟁에
반기를 들고 항명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고려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국제 주민으로 편성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일반 농민층과 구별시켜서 부국제 지역으로 영역을 규제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일반 농민층과 달리 추가적인 역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송나라에도 전해졌던 고려 먹. 이 먹 역시 소에서 생산한 것이다. 소의 생산 능력을 넘어서 정해진 기한에 정해진 물량을 무조건 맞춰야 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렇게 과중한 부담을 이기지 못한 소의 주민 중에는 본관제를 어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지역을 이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부곡민들이 이런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의 공을 세우는 것이었다. 성이라기보다는 야트막한 언덕에 가까운 처인성. 1232년 처인 부곡 주민들은 이곳으로 쳐들어온 몽고군과 접전을 벌인다. 훈련된 병사 하나 없는 열악한 상황. 그러나 부곡인들은 몽고군 사령관 살리타이를 사살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저는 그래서 이 군창이고 군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하나의 그 천민들이 살고 있는 부곡 집단이고 그런 상황에서 정교군이 지킬 수 있는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그 기마병과 정규군 싸움은 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그 당시 김윤우가 지휘하는 이 부곡민들의 곳곳에 숨어있던 그 매복조에 결국 걸려서 그 살리타이가 어이없게 전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255년 충주에서도 부곡인들은 승전보를 전한다. 당시 충주를 공격한 몽고군의 숫자는 무려 5,000명에 달했다. 이류미연의 유학산성을 근거지로 이들과 싸워 승리를 얻어낸 것은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다인철소민들이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은 지휘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병사들이 얼마 규모로 싸웠다는 것은 기록이 안 나와도 그 장군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기록에 나오는 게 통상인데 여기는 지휘자마저 없으니까 다 그 철소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단결해서 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공을 세우는 것은 부곡인이라는 신분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명학소도 정부의 회유책으로 한때 희연으로 승격됐는데 이를 계기로 항쟁이 잠시 수그러들기도 했다. 당시 부곡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 부곡의 해체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 농민 항쟁은 본관제와 부곡제를 통한 차별에 항거하여 일어난 신분해방 운동이었다. 고려 시대 농민들을 차별적으로 편성했던 이 부곡제와 같은 이러한 어떤 본관제 시스템 이것이 결과적으로 고려 시대 농민들을 차별화시켰고 또 사회 계층적으로 분화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고려 시대 농민 봉기는 이러한 어떤 차별적인 규제, 이번 부곡제와 같은 이러한 이 개서적인 지배 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이 고려 시대 농민 봉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 시대 농민 봉기는 1차적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어떤 저항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차별적인 지배체제를 만들었던 고려 왕조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 고려시대 농민봉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어느 농가입니다. 짚을 엮어서 만든 지붕과 흙벽, 전형적인 초가집인데요. 집안 살림은 어떤지 들어가 볼까요? 농가의 부엌인데요. 자기 그릇은 한 점도 보이지 않고 질그릇 몇 개와 아궁이에 걸린 솥이 전부인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초근목피로 연명했을 것 같은 살림인데요. 고려사에 세금 때문에 자식을 판 자는 사면하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시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농민들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물건은 바로 이 배틀입니다. 농민들은 이런 삼배를 짜서 세금 대신 내기도 하고 직접 옷을 해입기도 했는데요. 고려의 목화가 들어온 것은 무인시대에서 10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죠. 그 이전에는 바로 이런 거친 삼배옷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비단은 값이 비싸서 농민들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얇은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아서 대다수의 농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비해 고려 귀족들은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무인시대 농민 항쟁의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귀족들의 도시이자 사치의 도시였다. 금분과 비단으로 담장을 장식하기도 했다는 고려 귀족의 집. 그렇다면 그 내부는 어땠을까? 당대의 유물을 토대로 복원한 귀족의 집은 청자로 만든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자 베개에서부터 시작해 방 안은 온통 최고급 청자로 장식돼 있다. 벼루와 연적 같은 문방구들도 모두 청자로 제작된 것들이다. 식탁 위의 그릇들은 물론 의자도 청자로 만들 정도로 귀족들의 사치는 극에 달해 있었다. 그렇다면 귀족들의 의 생활은 어땠을까? 일본 와카야마 현의 친왕원에는 고려 말에 그려진 불화인 미륵하생경 변상도가 보관돼 있다. 그림의 맨 위에는 보리수 아래서 성불한 미륵불이 있고 그 아래에는 왕족들이 묘사돼 있다. 그림 속의 왕족은 한눈에 보기에도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다. 반면 최하층으로 묘사된 농민의 옷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하게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을 토대로 고려 상류층과 서민들의 복식을 복원해봤다. 고려시대 왕비의 모습이다. 비단옷을 몇 겹씩 끼어 입고 어깨에는 오늘날의 효울에 해당하는 표까지 둘렀다. 서민들의 복장은 색상이나 옷의 가지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은 어땠을까? 고려시대의 농민들은 궁궐을 짓는 등의 토목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됐는데 이때 필요한 양식과 도구는
모두 자기 부담이었다. 때문에 굶으면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친한 분도 불러서 같이 잡수세요. 집이 가난한데 무엇으로 준비하였소? 남에게 사통하여 얻은 것이요, 어찌 남의 것을 훔친 것이요? 모양이 추하니 네가 나와 사통하겠습니까? 다만 제 머리털을 잘라 사왔을 뿐입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판 머리카락은 귀부인의 장식용 가발로 사용됐다. 고려 귀족들의 사치는 이렇게 농민들의 가난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고려 농민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려의 농업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아직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땅이 개간되지 않고 버려져 있었다. 지금은 넓게 평야가 펼쳐져 있는 이 수산리 일대도 당시는 비가 오면 물이 고여 호수로 변하는 저습지여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었다. 현재 보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물에 잠겨 있지만 이곳에는 수산지에 물을 조절하던 수문이 있었다. 수문을 확인하기 위해 물을 빼보기로 했다. 이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습지에 찬 물을 빼기도 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강물을 저습지에 끌어들이기도 하는 수리 시설이 필요했다. 양수기로 6시간 물을 퍼내자 수문이 드러났다. 자연 안반을 뚫어 높이 1.8m, 길이 25m의 인공 수로를 만들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당시 이곳엔 이중으로 된 수문이 설치돼 있었다. 이 수산제 수문은 북농호에 모여 있는 빗물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갈수기에는 앞에 있는 용진강물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의 양쪽 끝에 다 이중 수문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삼한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수문은 고려 말 다시 개축할 때까지 버려져 있었다. 아직 저습지의 물을 관리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당시에 아주 평야지대, 바다에 가깝다든지 안 그러면 강에 연습한 평야지대는 저습지가 그냥 뭐 그 갈대가 자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만큼 농경지가 그렇게 많이 개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해한 저습지는 아주 차츰차츰 개간이 되어 나가겠죠. 조금씩 개간이 되어 나가는데 그게 뭐 일정하게 12세기 이후에는 하나의 추세로서 연해한 저습지가 개발되어 나가는 추세였던 것 같습니다. 12세기 이후 돼서. 언제 홍수가 닥칠지 모르는 저습지에서 농사를 짓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농민들은 산속의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좁고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계단식논. 계곡 옆에 위치해 물을 가장 구하기 쉬웠던 이 계단논이 당시 고려 농촌의 보통 풍경이었다. 이런 열악한 농사에 기대어 사는 농민의 일년 가계부는 어땠을까? 고려 농민들의 한 해 평균 수확량은 18석 정도였다. 그런데 5인 가족 기준의 식량만 17석 정도가 된다. 여기에 세금과 곡물로 약 5석, 종자곡으로 2석만 남겨도 6석 이상의 적자가 난다.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빚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빚지고 불행히도 그 다음 해까지 흉년이 든다 하면은 이제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토지를 빼앗기면 소작으로 살거나 소작인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유망민이 되어서 떠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배층의 수탈이 더해지면서 거주지를 이탈하는 농민들의 유망은 극에 달했다. 수탈과 가난의 반복이었던 고려 농민의 생활. 이제 고려는 농민 항쟁의 폭발 시점을 향해 골마가고 있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수바키의 주요 동작들입니다. 수바키는 주로 손을 써서 공격하는 무예인데요. 바로 이것이 무신정변의 도화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170년 의종의 보현원 행차 때 무신들이 수바키 대결을 펼쳤는데 그 와중에 젊은 문신 한뇌가 나이 많은 이소웅 장군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격분한 무신들이 정중부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켜서 문신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 바로 무신정변이었죠. 무인시대 중반에 접어든 1220년대의 고려사 기록입니다. 나라 안에 도적이 많아 이를 막을 목적으로 야별초를 조직했다는 내용인데요. 일종의 특수부대인 야별초는 무인 정권의 핵심 군사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삼별초의 전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적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한 특수부대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그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얘긴데요. 농민층에 대한 신분차별과 수탈은 이미 고려시대 초부터 누적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 항쟁이 유독 무인시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신정변은 문인 중심 사회에서 소외된 무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었다. 정권을 장악한 뒤 주요 관직은 물론 지방 관리까지 무인들이 등용되면서 이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역 농민들을 수탈했다. 이 군인들이 공로를 생각해서 무인들은 이들을 지방간으로 파견합니다. 여태까지는 문인들만 지방간으로 파견했는데 이제 군인들에게 지방간으로 파견하게 했고, 이 군인들은 이제 보통 지방간으로 간 문신들이 좀 수탈해도 좀 요령껏 한다면 이들은 좀 무지막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성들에게 더 큰 불만을 야기시켰고, 특히 무인시대 최씨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인 최우는 두 아들을 송광사에 출가시켜 승려로 만들고 사찰을 수탈의 근거지로 삼는다. 만전은 전남 화순의 쌍봉사 주지로, 만종은 경남 진주의 단속사 주지로 부임한다. 고려시대 사찰의 주요 수입원은 국가에서 내린 토지인 사원전이었는데 만전과 만종은 이 토지를 이용해 고리대를 놓기 시작했다. 고려사에 따르면 당시 이들이 벌인 고리대금 사업 때문에 농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쌍봉사를 거점으로 해서 그 만전이가 한 그 보의 규모는 뭐 50만 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0만 석. 50만 석을 기본으로 한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의 잉여를 가지고 농민들에게 대출이라든가 그 지원도 해주면서 만약 그런 것이 이제 갚지 못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과감하게 국가 권력을 동원한다거나 자기의 사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농민들의 그 토지라든가 재산을 뺏으면서 잉여 창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빼앗은 땅은 어느 정도였을까? 만전과 만종이 출가한 송광사. 이곳에는 13세기 초 송광사의 재산 내역을 기록한 수선사 단월급 유집이라는 문서가 있다. 바로 만전과 만종이 주지로 활약하던 시기의 문서다. 이 문서는 송광사의 그 실태를 조사한 문서인데요. 우선 송광사의 창건 연대와 그리고 가람 배치 상황을 적은 다음에 복정기라고 해서 그 송광사의 재산 목록인 그 논이나 밭 그리고 잡목 그리고 노비수 그리고 승려수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채이가 그 송광사의 농과 밭, 잡목 등을 시주하였다는 기록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전과 만종의 아버지인 최우가 송광사에 기증한 땅은 140결이었다. 140결은 지금의 17만 평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부된 땅의 토지목을 보면 모두 전라도 지역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두 사찰의 재산을 기반으로 고리대를 놓아 이를 갚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빼앗은 것이다. 당시 최우는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 화순과 진도는 아들 만전이 주지를 지내면서 장악한 지역이었다. 칠시 무인 정권의 경우 왕실을 능가할 정도의 그 권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필히 수반되는 것이 그에 걸맞는 경제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고려 시대는 전국의 그 각처에 있는 사원이 절에 막대한 경제력이 많았는데 그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그 사원 세력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경제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당시 무인 집권층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혼란도 항쟁을 부추긴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 무인 정권의 지도자는 3번이나 교체됐고 그중 2명은 살해됐다. 그중 이의민은 전민 출신이면서 최고 집권자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이의민 같은 사람은 원래 아버지는 소금 장수이고 어머니는 옥령사 노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출세했다. 이렇게 기죽어 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현 체대에 대한 반감이나 반발도 또한 여기에 그 봉기가 일어난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적의 난이다.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은 개경의 노비들에게 정자가 쓰여진 표식을 준 뒤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대궐로 몰려가자고 선동한다. 그러나 어느 노비의 밀고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최충원은 만족과 노비 100여 명을 수장시킨다. 무신정변 이후 높은 벼슬이 전한 노예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수와 정승이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어찌 우리들은 고달프게 일하면서 주인의 회초리에 시달려야 하는가? 역시 고려시대 농민봉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신분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자 기회이기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봉기를 통해서 농민들은 비로소 자신을 자각하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사회 모순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인 시대는 혼란의 시대인 동시에 기회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무인 집권층은 더 가혹한 수탈로 대응했다. 무신 정권의 그 성립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변혁을 준비한 채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또 이 무신 상호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이 권력 투쟁을 위한
정치 자금 마련을 위해서 농민들에 대한 가혹한 그 수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정권 시대 때 이 대규모 농민 항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인 시대. 무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던 이 시대, 민중은 자신의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만적의 난처럼 신분 상승을 열망하는 노비들도 항쟁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무인 시대 민중 항쟁을 주도한 것은 역시 농민들이었습니다. 신분 차별과 수탈의 최전선에 있었던 농민들로서는 무장 봉기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격렬한 농민 항쟁이 고려만의 문제였을까요? 국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왕과 영주 그리고 농노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제 사회에서 농민 항쟁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는 대규모 농민 항쟁이 속출했는데요. 먼저 영국으로 가볼까요? 1381년 영국에서 일어난 와트 타일러의 난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지도자였던 와트 타일러를 중심으로 양쪽에 늘어선 군인들이 바로 농민군입니다. 농민이라기보다는 완전 무장한 군대에 가까운 모습이 당시의 비장한 상황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지주의 착취, 과중한 세금에 반대했던 농민 항쟁은 수도 런던을 점령할 정도로 격렬한 것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이들의 저항을 잔혹하게 진압했는데요. 이때 농민들 사이에서는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을 할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치 고려의 노예 출신인 만적이 공경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고 외쳤던 것과 비슷한데요. 시대와 국가는 다르지만 신분 해방에 대한 농민들의 열망은 고려나 영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농민 항쟁이 일어나는데요. 1358년 북프랑스에서 일어난 자크리의 난입니다. 흑사병과 백년전쟁 여파로 민심이 흉흉해진 상황에서 귀족들에 대한 반감이 항쟁으로 폭발한 것인데요. 이 그림은 귀족과 그 군대에 밀려서 강물에 빠져 죽는 농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려 농민들에게 본관제와 부곡제가 가장 큰 굴레였다면 중세 유럽의 농민들에게는 불평등한 조세제도나 지주제가 있었는데요.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신분차별과 과중한 수탈 때문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대와 국가는 달라도 가혹한 착취와 차별이 있는 곳엔 반드시 민중항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앞서 본 사례들과 고려의 농민항쟁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외국의 농민항쟁과 달리 고려의 농민들은 고려 왕조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1236년 겨울, 전남 담양의 농민들 사이에서는 거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농민들이 모인 곳은 담양군 용미연의 금성산성. 당시 이들이 내세운 기치는 백제 부흥이었다. 금성산성에 일어난 농민들은 순식간에 광주와 나주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모두 과거 백제의 영토였던 곳이었다. 항쟁을 이끈 것은 원율 출신의 이연년이었다. 고려사는 그가 백족 도원수를 자청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적은 백제를 일컫는 것이다. 당초에는 여가 율원현입니다. 남은 도호부에 속했던 땅이죠. 그런데 이연령의 반란으로 의해서 폐헌이 되었어요. 그 후에
원율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담양부에다가 배속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 연영이가 여기를 근거로 해서 습격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연영이를 뭐이라고 불렀냐면은 백제 도원사다고 했습니다. 이연년의 난이 일어난 담양 일대에는 이 시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탑들이 많이 있다. 담양 읍내리 5층 석탑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이 탑은 과거 백제의 석탑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백제탑에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지붕돌인 옥계석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곡선적이고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면들이 나타나죠. 단적으로 보면은 이 지붕돌의 수평면이 반드시 가다가 위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 목조 건축에 있어서 지붕의 모습과 같죠. 지붕돌인 옥계석의 끝이 처마처럼 살짝 들린 것은 전형적인 백제식 석탑의 양식이다.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정림사지 5층 석탑과 비교해보면 두 탑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지붕돌 모서리의 곡선 처리가 읍내리 5층 석탑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백제 멸망 후 자취를 감추었던 백제탑이 고려 중기에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연년에 백제 부흥운동과 더불어서 이 지방에 백제다운 탑들이 읍내에 있는 탑, 그다음 가까이 있는 곡성의 가공린 탑이 마치 형제탑처럼 거의 비슷한 탑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문화 부흥운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과거 백제를 재현하려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는 것이죠.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전남 화순의 운주사. 이곳에는 오랜 전설을 간직한 불상이 있다. 대웅전 뒷산에 누워있는 길이 12m의 거대한 와불이 그것이다. 원래 이 와불님은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미안성인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와불님이 일어서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우리 민중의 소원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주사의 천불천탑은 한때 최씨 정권이 이 지역을 수탈하던 때와 시기를 같이하여 지어졌다. 탑과 불상들은 전문적인 장인이 아닌 보통 사람 민중이 만들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왜 이곳에 자신의 손으로 백제의 탑을 재현한 것일까? 조그만 사찰 한 곳에 그렇게 많은 부처님과 탑이 있기 때문에 이 탑을 짓고 불상을 만드는데 뭐 특정인 몇 사람이 하지 않고 다수의 민중이 참여했을 것이다. 또 민중이 건탑과 불상을 만드는데 참여하면 현재의 어떤 질곡에 살고 있는 자기의 어떤 생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염원을 거기에다 쏟아붓었다고 보는 것이죠. 부흥운동을 일으킨 농민들에게 백제는 수백 년 전에 멸망한 그 백제가 아닌 새로운 이상향의 이름이었다. 평양의 고구려 부흥운동과 강원 경상 지역에서 일어난 신라 부흥운동 역시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고려 농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고려 왕조가 만들어놨던 이러한 지배질서, 차별적인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운동.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고려 왕조를 부흥하고 옛 삼국에 대한 어떤
부흥운동으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무신집권기에 이른바 삼국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려 왕조 시대에 만들었던 지역 간의 어떤 차별적인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운동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신들의 권력 다툼이 가져온 전국의 혼란과 끝을 모르는 수탈에 시달렸던 고려 농민들. 그들에게는 자기 손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염원이 있었다. 무인 시대와 그 역사를 함께했던 고려 농민 항쟁. 비록 그들이 꿈꿔왔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차별과 수탈의 뿌리였던 제도를 바꾸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분에 따라 사는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했던 본관제와 이중의 노역 부담을 지게 만든 부곡제가 농민 항쟁 이후 점차 사라져간 것이죠. 되돌아보면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는 언제나 역사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려는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양반 지주들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세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 농민 항쟁과 동학 농민 항쟁 등이 잇따라 일어났는데 그 바탕에는 분명 800년 전 고려 농민들의 항쟁의 의지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철권 통치기였던 무인시대 100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는 민중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우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기이기도 했습니다.